예, 여기 저번 시간에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방임주의까지 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를 딱 비교하는 문제가 진짜 제일 스탠다드한 문제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고 기본적인 문제야. 그러면 수정자본주의 학설을 만들었던 사람, 시장 실패,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너무 자유를 주니까 실패를 했다. 대공황 같은 문제가 터졌다라고 지적을 했던 케인스. 근데 어떤 데에 대해서는 뭐 케인즈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면 1970년대 무슨 문제를 지적하면서 뭐가 정부 실패를 일으켰다? 뭐로 일어난 1970년대 73년하고 1979년에 두 차례 뭐가 있었어? 석유 파동 또는 뭐 오일 쇼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석유 파동, 오일 쇼크로 인해서 우리가 물가는 상승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제까지 같이 떨어져 버리고 있는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 요거라고 얘기했었고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 정부 실패를 비판하면서 신자유주의 사상가 하이에크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알아두긴 하세요. 요 사람 같은 경우 이제 기업의 역할 할 때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영상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관련 정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요 케인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지? 루즈벨트. 루즈벨트의 무슨 정책이 있었어요 하면 뉴딜 정책이 있었습니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얘기하는 베버리지 보고서. 그때까지 국민들을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던 베버리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신자유주의 사상가에 하이에크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라던가 영국이라던가 여기는 결국 다시 신자유주의로 돌아갔어. 작은 정부로 돌아갔단 말이야. 정부 지출을 줄여버리거나 아니면 공기업 같은 경우에 민영화를 해버리거나 이러면서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 노믹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마가렛 대처 보여드렸죠. 저번 시간에 요거 했었잖아. 어딨니? 요거. 이때 돌아가셨던 이 마가렛 대처를 가지고 되게 사상 자체가 좀 달랐다. 생각 자체가 달랐다. 요거 있었어요. 그래서 대처주의 또는 대처리즘 이렇게 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규제 같은 경우에 기업에 대한 규제 여기는 수정자본주의 강화해야 된다. 기업 가만히 냅두니까 지들 맘대로 한다.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완화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신자유주의였고요. 복지는 여기가 확대, 수정자본주의가 확대,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는 복지를 축소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금, 아까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기업에 대해서 과세하고요. 기업의 과세. 여기 지금 교재에는 오류 있으니까 요거 고쳐주시고 여러분들 1월 말에 1월 말? 2월 초? 이때 들어갈 교재에는 이거 이미 고쳐놨어요. 다음에 받으실 책 있다가는. 그리고 여기 기업에 대해서 감면 정책을 펼친다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요걸 뭘 얘기하는 거였냐면 요거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유연성이라고 하는 말, 노동시장, 고용시장에선 결국 해고와 고용에 대한 이야기지. 해고를 어렵게 하면 기본적으로 유연성이 약화가 되는 거야. 해고가 어려우면 다시 이제 자르고 다시 뽑아내고 그런 고용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고용하고 쉽게 자르고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럼 이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 해고와 고용이 어렵게 되니까 정확히 말하면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거니까 유연성이 약화되었다. 요 말은 고용시장 자체에서 해고를 어렵게 하고 있다. 요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에선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빨리빨리 뽑아줘야 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주려면 결국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능력 없는 애들을 빨리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이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소위 좀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뭐 철밥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능력도 없는데 윗대가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못 올라가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리잖아. 그러면 결국 위기를 탈출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해고를 쉽게 해야 된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국가의 개입을 비유했던 말이 있었죠. 우리가 자, 시장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무슨 정부라고 표현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큰 정부. 그리고 국가의 개입을 작게 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 작은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요거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같이 한번 해보자. 다음 거는 한번 해보시고. 자, 요거 케인스냐 하이에크냐 주장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정부의 기능 확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 기능의 확대는 소비 성향 및 투자 유인의 조절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건 누구? 케인스.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정부가 시장의 자생적 질서. 여러분, 이거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요 얘기가 스스로 만들어진 질서 이런 얘기가 되잖아. 그럼 결국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알아서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직접 간섭하여 개선을 시도하면, 그럼 이거 간섭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합리적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케인스가 아니라 하이에크의 주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시장 실패의 극복을 위해 경제활동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규제 강화, 시장 실패 나왔죠. 이거 지적했던 거 케인스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유효 수요 창출, 이거는 실제로 구매력이 동반된 수요라고 얘기한 게 유효 수요였고요. 이거는 동굴에다 쓰레기 묻어놓고 그거를 기업한테 파면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일이지만 기업들은 그 쓰레기를 파내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할 테니까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유효 수요 창출에 대해서 더욱 강조했던 사람 누구예요? 케인스예요. 실제로 공공사업 추진해가지고 후버댐 같은 거 만들면서 어떻게 했어요? 실업자들을 고용해줬지. 그치? 그게 이제 뉴딜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잖아. 자, 다음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통해 자유경쟁을 활성화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 나왔네요. 자유경쟁 활성화. 그러면 하이에크가 되겠고요. 완전 고용을 위해 국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재정 지출 확대,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말은 케인스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 이거 아까 뭐였어?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거였지. 맞지. 유연성을 강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해고를 빠르게 쉽게 이렇게 하이에크가 되겠고요. 다음 민주적 방식의 국가 경제 계획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 경제 계획이라고 했어요. 계획 경제 체제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유방임주의를 만들었던 애덤 스미스는 할 수 없었다 했습니다. 왜요? 라고 하면 저 계획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1928년에 나왔던 개념인데 애덤 스미스 자체는 저 멀리 1776년에 국부론을 썼던 사람이에요. 계획경제 체제가 나왔을 땐 이미 죽은 지 100년 정도가 지난 상태야. 그래서 여기는 뭐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계획경제 체제는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하이에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여러분 한번 그냥 순서대로 그러니까 뭔지 어떤 사람이 케인스냐 하이크냐 이거 한번 적어주세요. 요거는 한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멈춰볼게요. 예, 다시 할게요. 사적 소유권과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얘기해서 자 사적 소유권, 개인의 경제적 자율 인정한다. 이거 뭐야? 자본주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케인스랑 그 다음에 하이에크 둘 다 써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이게 공통점 사료에서 나온 거거든. 우리가 요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제 윤리와 사상 쪽 관련해서 이제 내가 이건 수능 문제라든가 평가 모의고사라든가 이쪽 선지를 따왔는데 요 문제가 뭐였냐면요. 자, A 사상가 이게 뭐 케인스라고 쳐. 그 다음에 여기 B 사상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 1번, 2번, 3번 여기가 있는 거야. 근데 요 얘기는 요 2번에 해당하는 답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런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옛날에 저번 주에 했던 건데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상업자본주의부터 해서 산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넘어가지고 뭐 자유방임주의고 독점자본주의고 신자유주의까지 넘어왔잖아. 그치? 근데 그 상황 다 뭐냐면 다 자본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특징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자본주의의 특징에 사유재산권, 우리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한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요 세 가지는 공통점이에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법적 규제가 허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허용이라고 하는 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이게 무조건 허용된다 이러면 또는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러면 케인스 쪽으로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 허용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반대 역으로 가면 결국 뭐가 돼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여기 케인스나 하이에크는 둘 다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허용 자체도 케인스랑 하이에크는 둘 다 돼요. 그 저희 저번에 네, 최소화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최소화해야 된다. 또는 시장에 대해서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없다랑 최소화는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낚이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뭐 분위기를 보니까 조금 낚이신 것 같은데. 예. 자, 국가는 과세와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 이건 국가의 개입이었습니다. 유효 수요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한다. 이거는 케인스의 입장이 맞고요. 다음,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거 케인스가 되겠습니다. 경쟁은 권력의 자의적 간섭 없이, 자, 자의적이라고 자기 스스로 해석하면서 이런 뜻이 되겠죠. 경제 행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경쟁이라고 하는 요 얘기. 요것도 자유로운 경제활동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쟁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간섭 없어야 돼. 그리고 나서 경제행위 조정해야 돼. 요거는 단순하게 뭐 하이에크 요쪽에서 계획경제체제 비판하면서 한 말이기도 하고요. 다음, 정부는 계획경제를 도입하여 시장 실패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케인스 쪽 주장. 계획경제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번역을 해버리면 국가의 개입 정도를 조금 도입해서 이런 말이 되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혼합경제체제를 쓰고 있잖아. 그럼 혼합경제체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경제체제가 중심이긴 하지만 계획경제체제의 일부를 도입했다. 왜요? 시장경제체제에도 단점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정책을 통해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개입하는 것은 인간의 치명적 자만이다 라고 얘기한 건 이건 하이에크의 주장입니다. 네, 이제 실제 문제 한번 갈게요. 요건 그냥 같이 풀고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서 갑과 을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 얘기 보면 갑과 을이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거래. 그래서 A는 갑이 을을 비판하는 거,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을이 갑을 비판하는 거, 요렇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 보니까 정부의 기능을 확대한답니다. 정부의 기능을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 근본적인 파괴를 불러와요. 그러면 정부 기능 확대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면 정부는 도로 건설, 주택 건축 등 공공사업을 통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데, 자, 안 좋다는 게 아니었어요. 뭐야? 자, 근본적 파괴를 뭐 할 수 있으니까?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괴한다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데, 파괴를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나서줘야 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도로 건설하고 주택 건축하고, 요거 뉴딜 정책에서 공공사업 통해서 실업자들을 구제해 주는 거였죠. 그래서 케인스가 되겠고요. 그다음 을 보니까 정부의 경제 계획이 나왔어. 여기 하니까 이번엔 진짜 파괴한대. 우리가 한국에서 서술어 끝까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철저하게 파괴한다, 자유 파괴한다. 그러니까 안 좋다. 요 계획경제체제 비판하고 있는 사람 하이에크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개별적 노력을 조정하는 방법으로서의 자유경제는 의식적인 사회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통제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규제를 철폐하거나 아니면 완화시켜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A라고 하는 건 갑이 을을 비판하는 거라 했어. 그러니까 케인스가 하이에크 비판하는 거예요. 요거 세 개 쭈루룩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로,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는 기업이 지속 성장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여 말 자체가 해고와 고용이 빨라져야, 해고가 쉬워져야 고용도 자유롭게 하면서 경제가 성장할 거야. 이거는 하이에크 주장이었죠. 그러니까 케인스가 하이에크 비판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 민주적 방식의 국가 경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계획이라고 하는데 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대. 자, 계획 경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요건 케인스가 주장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요거는 계획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이에크 주장이어서 아니고요. 다음,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서 투자 정책을 세워야 한다. 요거 누구 주장이야? 케인스. 그래서 케인스가 하이에크를 비판할 때 결국 뭐라고 얘기하겠어?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건 유효 수요 창출에서 완전 고용이라던가 아니면 실업자들을 구제해 준다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경제를 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B 같은 경우는 하이에크가 케인스를 비판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럼 하이에크가 케인스를 비판한다 했을 때 그러면 사적 소유권과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인정해야 된다. 요거 똑같은 얘기죠. 이거 아까 얘기 비슷한 거야. 사적 소유권 뭐야? 내가 재산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 이거는 자본주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이야. 그러면 나도 하고 있고 쟤도 하고 있어. 그럼 얘가 서로를 비판할 수 있어? 못하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같은 경우도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법적 규제가 허용된다라고 하는 말 했는데 자 허용된다라고 하는 말 아까 선지에 나왔던 거죠. 그치? 케인스랑 하이에크가 둘 다 뭐라고? 긍정적으로 본다. 왜? 허용을 완전 금지하는 건 아니니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는데 오늘은 이거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얘기가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쪽이 있어요. 자본주의 마지막 사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영향력을 미쳤던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서브프라임이면 등급이에요, 등급.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용등급 같은 거야. 그러면 신용등급이 낮으면 돈을 잘 빌릴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그치? 신용등급이 높아야 돈을 잘 빌릴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1등급을 첫 번째 제일 좋은 등급이 프라임 등급. 그 다음 두 번째가 뭐 알파 에일인가 뭔가 뭐 있어요.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 3순위가 서브프라임 등급이야. 그리고 모기지라고 하는 건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담대야.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택담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빌렸을 때 그때 내가 혹시라도 못 갚았다, 파산을 했다라고 하면 담보를 대신 전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가 돼? 내가 이 주택을 담보로 걸 테니까 내가 돈을 빌렸을 때 못 갚으면 이 주택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이때 당시에 왜 유명했냐면 계속 미국의 부동산 쭉 오르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을 사면 그냥 다음 날이면 4억, 5억까지 될 수 있어. 그러면 어떤 멍청한 사람이, 어떤 바보가 난 안 살 건데? 난 그냥 돈 안 오를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브프라임 등급한테도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행들이. 왜? 어차피 집값은 올라. 내가 얘한테 집 3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서 3억을 빌려줬다고 쳐봐. 그리고 집을 3억이 샀겠지? 근데 그 집 가격은 그 다음 날부터 다다음 달부터 얼마가 돼 있어? 뭐 4억, 5억 같다고 쳐볼게요. 망해도 돼. 서브프라임 애들이 돈을 못 갚아도 된다니까? 왜? 나는 뭘 담보로 가지고 은행 입장? 뭘 담보로 가지고 있어? 이미 4억짜리, 5억짜리 저 주택은 담보잖아. 그러니까 막 빌려준 거야. 이때 당시에. 근데 여러분 버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버블, 경제 버블, IT 버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버블 자체가 거품 껴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 이게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거품은 언젠가 꺼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그래야 하잖아.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고. 근데 공급만 있고 수요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면 이 버블은 순식간에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2008년에 일어납니다. 정말 막 서브프라임 등급한데도 막 빌려주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 개 이름으로 빌렸는데도 빌려줘. 실제로 그래요. 근데 여기서 결국 완전 파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쫙 떨어져가지고 3억짜리 집을 샀더니 2억, 1억 5천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 그럼 결국 담보로 가졌던 집을 팔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팔아봤자 어차피 손해밖에 안 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었던 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계속 빌려줬던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요 은행, 투자회사가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것 쳐보거나 아니면 2008년 위기라고 하는 걸 구글이나 네이버에다 쳐보잖아. 그러면 어떤 뉴욕 맨해튼의 큰 건물 빌딩 전체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건물인데 요 간판이 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진짜 경제를 바닥을 쳤어요. 미국이 뭐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몸살을 앓는다 이런 말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었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 서브프라임 등급한테까지 결국 빌려준 건 누구야? 은행인 자기가 알아서 결정한 거야. 그치?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야 어차피 돈 벌 수 있는데 이거 왜 안 해? 그냥 해야지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쫙 했어. 자기들이 결정했어. 그럼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국가의 규제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문제 터지니까 자 회사 경영자들이 어떻게 됐냐? 리먼 브라더스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안 잡혀가요. 그냥 저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해놓고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저는 대신 퇴직금 좀 주세요. 여기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 퇴직금 좀 많이 받아야겠다. 사람들이 이걸로 많이 죽였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자기는 퇴직금 받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요게 결국 뭐냐면 자본주의의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신자유주의에 종착하고 있고 도착했다. 우리가 수정자본주의를 일부 좀 계속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계속 가져가고 있단 말이야. 점점 확대하고 있고. 근데 신자유주의가 과연 정말 좋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서 신자유주의 부작용이 터졌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두되는 게 이런 위기를 이런 정부가 다시 한번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의 개입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주장이 슬슬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려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이제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이제 합리적 선택 파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많이 해봤잖아. 계산 많이 해봤잖아. 여러분들 이거 이제 덧셈 뺄셈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덧셈이랑 뺄셈은 자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치 도연아? 그치? 누나가 덧셈은 또 잘하더라고. 내가 아무튼 야 내가 주책을 부렸네. 아무튼 자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요 얘기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내가 다 할 수 없음을 상정하는 거잖아.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왜 그럼 선택이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요.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 인간의 욕구는 무한해. 지속되는데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 그냥 둘 다 하면 되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놀고 싶은데 나한테 있는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없어. 그때 뭐 쇼핑을 한번 다녀오면 한 2시간, 3시간을 쓴단 말이야. 아니면 노래방 갔다 와도 1시간 반에서 3시간 쓴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한두 개밖에 못 하는 거야. 내가 3개, 4개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개, 2개 이것밖에 선택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됐든 아니면 뭐 돈이 됐든 등등 나의 자원은 무한한 게 아니야. 한정돼 있거든. 그쵸? 그러니까 선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도 되겠지만 자 A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난 B를 선택한 거야 못한 거야? B를 포기하게 된 거죠. A를 선택한다는 건 같은 말로 뭐가 된다? B를 포기한다는 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난 B를 선택했어. 그럼 뭐를 포기한 거야? A를 포기한 거죠. B를 선택하면 A를 포기한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들어갈게요. 자 내가 A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할 때 또는 B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결국 우리도 고려해야 되는 게 내가 A를 선택하는 게 B를 포기하는 것보다 또는 B를 선택해서 얻을 만족보다 훨씬 더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볼게. A와 B라고 하는 이런 선택지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A를 선택한다는 건 아까 B를 포기한다고 했었잖아.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는 A와 B와 C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때는 내가 A를 선택하면 B, C를 포기한 거야? 아니면 B를 포기한 거야? C를 포기한 거야? 또는 이런 네 가지 선택지, 다섯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때 우리는 결국 뭐를 포기한 거예요? 내가 A를 선택했어. 그러면 B, C, D 뭐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다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거 한 가지를 포기한 걸까요? 정답은요. 여기에 순위를 한번 매직해 볼게. 그냥 1순위로 좋아하고 뭐 비용은 똑같다고 했었을 때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B, C, D 다 포기한 거 아닙니다. 뭐만 포기했냐? 저는 A를 선택했을 때 그 두 번째인 B만 포기한 거예요. 요게 포인트인 거야. 우리가 분식집에 가서 예를 들어 떡볶이, 튀김, 순대, 뭐 어묵 등등 쭉 있다고 쳤을 때 내가 돈이 한 2천 원, 3천 원밖에 없어. 하나밖에 못 먹는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선택하겠지. 그치? 그러면 난 여기서 떡볶이, 튀김, 순대, 뭐 어묵 이런 순으로 좋아한다고 했었을 때 떡볶이를 가장 좋아하니까 떡볶이를 선택했을 거 아니야. 요게. 그쵸?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쳤을 때 난 튀김, 순대, 어묵을 포기한 게 아니야. 뭐만 포기했어? 튀김만 포기했어. 그럼 반대로 내가 튀김을 선택한 상황이라고 볼게요. 그럼 튀김을 선택했을 때 난 뭘 포기한 거야? 떡볶이 포기한 거야? 순대, 어묵 포기한 거야? 떡볶이만 포기한 거예요. 그럼 순대 올랐을 때 역시 떡볶이 포기한 거고 어묵을 선택한다는 건 떡볶이 포기한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 요거 아니다. 다른 것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 하나만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1순위를 선택했을 땐 2순위를 포기했고 2순위를 선택했을 때 1순위 포기한 거고 3순위, 4순위 선택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1순위만 포기한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가치를 다 합쳐서 포기했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난 한 가지 가치만 포기한 거야. 알겠지? 그걸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서부터 우리가 포기하게 된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이 지금 학원에서 통사 강의를 수강하고 있어요. 그치? 행동을 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 11시에서 뭐 2시까지 수업을 받게 될 텐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3시간, 2시간에서 3시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강하는 걸로 선택을 한 거잖아.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만약 다른 걸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여기를 안 왔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거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포기한 것도 뭐야? 직접적으로 학원비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학원 수업료도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공부할 시간을 포기하고 여러분들 여기에 수업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포기한 것보다 가치가 클까?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 이 수업이 여러분들이 지금 비싼 돈 내고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소중한 시간 방학 때 얼마나 피곤해. 그 푹 잘 수 있는 시간도 있을 텐데. 근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아니면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 조금 내려놓고 여기 와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요게 더 편익이 커야죠. 만족도가 커야지.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그건 이제 내가 할 역할인 거고. 그래서 저도 되게 하면서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또 미안한 게 많아요. 또 내가 이거 아까 전처럼 막 글씨 포인트 좀 작게 해가지고 안 보이게 했으면 내가 또 피드백 받으면 당장 다음 주부터 바꿔올게. 알겠지? 너 안 보이지 주희야. 이거 글씨 보여? 야 그럼 앞으로 와. 맨 뒤에 가서 안 보인다고 하면 어떡해. 도현이도 그래서 불렀구만. 자, 아무튼 요것도 다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고 다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야. 내가 단순히 좋아해서 뭘 하겠다 이런 거에 내가 이 시간에 뭐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때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 아까운지 안 아까운지도 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시고 행동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요것 때문에 한 거고요. 자, 그럼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와 뭐를 고려를 해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방금 요 기회비용 포함시켜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지. 자,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여기에 비용이라고 하는 말로써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지금 이제 통합사회 경제 파트, 앞으로 경제 파트 모든 부분에선 비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기회비용을 통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포기하는 모든 가치를 써야 돼. 내가 이 선택을 하면서 돈을 낸 것, 그리고 이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었는데 포기한 것, 요것도 다 포함을 시킨 비용인 거야. 그러면 요 비용은 어때야 돼요? 비용은 높으면 좋아, 낮으면 좋아? 좋아. 내가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너무 비싸. 근데 그러면 좋은 걸까? 아니겠지. 비용은 어떨수록 좋은 선택이다? 비용은 낮을수록 그러겠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 살짝 흘리면서 말했는데 편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익은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체크해 놓을게요. 주관적인 만족도.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주관적 만족도를 규정해버리곤 합니다. 그냥 정해버릴 수밖에 없긴 해. 왜냐하면 다르다고 해버리면 사실 문제를 못 풀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편익을 고정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쉬실 때 그 어떤 사람은 뭐 PC방 가서 게임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영화 보는 거 좋아할 수도 있고 그치? 사람마다 다 편익이 다르긴 한데요. 근데 그거를 고정시켜버리는 게 문제를 풀 때 조금 있긴 하다. 예, 실제 생활과는 완전 똑같진 않아요. 여튼 자, 내 만족도가 어때야 돼? 내가 예를 들어 콘서트를 갔는데 아니면 뭐 좋아하는 뭐 배우 아니면 가수 이런 사람의 팬사인회를 갈 수 있는데 요게 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하더라도 가격이 안 아까울 수 있다니까.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가수고 아니면 배우면 그치 주야. 그치? 그니까 저도 뭐 좋아하는 배우 막 만날 수 있는 팬미팅 장소가 있다. 그러면 그런 돈 안 아까울 것 같단 말이야. 왜? 편익이 어떠니까? 너무 크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만족도인 편익은 어떨수록 좋은 선택이에요? 편익은 높을수록 좋은 선택이 되겠죠. 비용은 낮을수록 편익은 높을수록 하는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그 밑에 단서 조항 하나 달아놓은 거 있어요. 자, 순편익이 기회비용보다 높은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요거 저번에 들어서 알겠지만 순편익, 순수하게 그래서 편익이 남는 게 얼마가 있는데 이런 뜻이 돼야 돼. 그래서 순편익은요. 내가 이 행동을 해서 얻는 이득, 편익, 만족도 요게 있잖아. 요거에서 뭘 빼줘야 돼? 기회비용을 빼줘야 돼. 그러면 이게 값이 양수가 되잖아? 그러면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야. 근데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비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순편익은 편익 빼기 기회비용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이 순편익인데 순편익이 양수가 되는 값이 좋은 선택. 음수가 되는 것이 비합리적인 선택.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시면요. 기회비용은 두 가지로 나눠요. 아까 전에 예를 들어 영화를 보러 간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분식집 가서 밥을 먹는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결국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밥을 먹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이게 명시적 비용이에요. 명시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냥 이거는 가격이라고 생각해. 명시적 비용 옆에다가 그냥 같이 써버리세요. 이거 가격이다. 물건 가격. 예. 그냥 같이 연결해버리면 됩니다. 다음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건요. 암묵적이다라고 하는 요 얘기. 무슨 말이 돼요? 이거는 내가 지금 지출하진 않았어. 그런데 아까 포기한 것들이 있었지. 내가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건 집에서 쉬는 것을 포기한 걸 수도 있고 내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시켰다는 건 뭐 라면을 먹는 걸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근데 예를 들어 떡볶이를 먹는 선택을 했었을 때 떡볶이의 가격은 여기 명시적 비용일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라면을 먹는 걸 포기했어. 물론 전 둘 다 먹을 수 있지만 아무튼 암묵적인 비용이라고 하는 건 라면을 먹을 때 느끼는 만족도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요건 다른 선택을 했을 때를 생각해봐. 근데 이 다른 선택을 하려면 우린 또 가격이 들어요. 돈이 들어. 그래서 라면을 먹는 거에 아니면 라면을 선택했을 때 떡볶이를 먹는 거에 편익이 있겠지. 내가 다른 선택에 편익이 있어. 근데 이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얘의 가격도 내야 돼. 그렇죠? 대신 이건 다른 선택을 한 거에 다른 선택의 가격을 뜻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덧셈 뺄셈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명시적 비용, 그리고 다른 선택의 편익 빼기 가격 해가지고 암묵적 비용이 나오는데 요걸 다 더하는 게 뭐다? 기회비용이다. 그리고 순편익은 또 뭐였어? 편익의 빼기 기회비용이었다. 요런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덧셈 뺄셈만 하시면 됩니다.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계산 문제. 아유, 요거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명시적 비용은 직접 화폐로 지출하는 비용이고 암묵적 비용은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한 가치. 화폐로 직접 내가 지출하진 않았어. 그런데 다른 선택했었을 때의 만족도도 있었을 거고 그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 지불한 가격이 있었을 거야. 그걸 편익에서 가격을 빼주고 계산을 해줘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건 암묵적 비용을 포기한 거니까. 예,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교재에 담겨 있는 문제랑 조금 달라. 내가 이거를 조금 달라지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실제 교재에 있는 문제 보시면요. 걸어서 간다요. 근데 여기 보시면 버스 타고 왔다 가요. 알겠지? 잠깐 멈춰놓고 이거 글씨 좀 확대 한번 다시 해드릴게. 잠깐 멈춰놓을 테니까 여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요겁니다. 편익은 얼마이고 명시적 비용은 얼마고 암묵적 비용은 얼마고 그래서 기회비용은 얼마고 그래서 순편익은 얼마냐라고 하는 거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따져봐. 자, 선착순 고객 1000명에게 3만 원짜리 상품권을 무료로 나눠주겠다. 요게 그럼 뭐다? 내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편익이 됩니다. 편익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 씨는 상품권을 받으려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15분 거리에 있는 땡땡 의류상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상품권을 받아왔는데 이 사람은 3만 원의 이득을 봤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3만 원의 이득이 아니야. 3만 원의 이득을 얻자고 포기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편익은 상품권 3만 원이 됐겠죠. 자, 그런데 요 상품권을 받아가자고 내가 얼마 썼어? 일단 버스를 타고 갔죠. 버스 얼마? 1,500원. 요건 내가 직접 화폐로 지출했어요? 안 했어요?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스를 타고 왔다가 버스를 타고 갔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2배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은 여기서 3,000원이 되겠네요. 그럼 암묵적 비용은 뭡니까? 라고 하면 내가 이걸 안 가고 그냥 가게를 열었을 때 얻는 이득이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가게를 열었을 때 얼마의 이득을 볼 수 있어? 1시간 동안 얼마의 수익을 낸대요? 2만 원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암묵적 비용은 얼마다? 여기서 2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기회비용은 뭐 더하기 뭐?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명시적 플러스 암묵적 해서 2만 3천 원이 되겠고 자, 그러면 순편익은 얼마가 돼요? 편익 3만 원에서 기회비용 2만 3천 원 빼서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자체는 잘 했지. 그치? 플러스긴 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3만 원을 얻은 건 아니라는 거야. 3만 원만 얻은 건. 결국 내가 지불한 비용도 있었기 때문에 7천 원의 이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또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 자, 택시를 타고 갈 경우에 상품권 획득의 순편익이 음수의 값을 가진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건 비합리적인 선택이 된다고 하겠죠. 그치? 그랬을 때 택시비의 가격은 얼마보다 커야 되는가? 제가 근데 조건을 좀 말 못 드렸는데 단 택시도 똑같이 왕복 30분 걸린다고 할게요. 택시 또한 이동시간 버스와 동일하다. 요거를 좀 조건으로 걸긴 할게. 알겠지? 그러면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뭐 간단해. 뭐만 차이가 있어. 무슨 비용? 택시 지불한 비용, 버스 지불한 비용은 결국 뭐야? 명시적 비용이잖아. 그치? 명시적 비용이 얼마보다 커져야 돼? 라고 하면 자, 여기가 달라져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음수의 값을 딱 가지게 되려면 얼마보다 커야 돼? 얼마보다 초과가 돼야 돼? 10,000원보다 커져야죠. 그치?
근데 우리가 택시 한 번 갈 때 가격이라고 얘기할 거니까요. 버스처럼. 그치? 그러면 한 번 갈 때 얼마보다 많이 나와야 된다, 택시비가? 5천 원보다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5,100원이라고 쳐도 1,200원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럼 명시적 비용이 3,000이 아니라 1,200원 뭐 이런 식으로 쳐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 기회비용은 30,200원이 되고, 그래서 편익 빼기 기회비용 했더니 마이너스 200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비합리적 선택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5,000원 초과일 때. 그러니까 가격은 얼마보다 커야 되는가? 5,000원보다 커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됐죠? 택시비 이제 한 번짜리로 계산한 거니까 왕복 택시비 계산해라. 그러면 뭐 10,000원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겠지만요. 괜찮으신가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진짜 도움 하나도 없이 또 풀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요 얘기는 하고 갈게요.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걸 개념 쪽에서 마지막 얘기를 할 겁니다. 합리적 선택 개념에서 매몰 비용은 매몰되다, 이미 없어진 비용이에요. 내가 이미 써버려가지고 돌아오질 않아. 그래서 우린 이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한테 다시 안 돌아와. 이걸 하냐 안 하냐는 상관이 없어. 아까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 내가 상품권을 어디로 갔냐 아니면 안 가냐 라고 했었을 때 상품권의 가격이라고 하는 상품권의 편익은 내가 찾으러 갈 때, 받으러 갈 때 얻는 거지, 그때 안 가버리면 못 얻어, 편익은. 맞지? 그러면 내가 상품권을 얻으러 갔을 때 우리 내 분식집 가게 이씨의 분식집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오잖아. 그 수익은 포기하게 되는 거고, 반대 선택을 하면 떡볶이 집 운영해가지고 분식집 운영해서 얻는 수익은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비용 자체가. 근데 이 매몰 비용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 자, 그럼 예시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노래방에 시간제 노래방 같은 거 있죠. 코인 노래방에서도 그게 가능하잖아. 뭐 5,000원 내고 아니면 8,000원, 10,000원 내고 1시간 주세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아니면 뭐 코인 노래방에 뭐 이미 돈을 넣었다고 쳐봐. 내가 한 3,000원 넣어버려가지고 한 10곡 정도. 뭐 이 정도를 부르고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내가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때 친구한테 전화 거는 거야.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나 지금 시간이 남았는데. 코인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걸 돈이 아까워서 노래방에 지불한 돈이 아까워서 계속 부를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나가서 친구랑 약속으로 밥을 먹으러 갈 것이냐. 그러면 결국 첫 번째 선택, 전자의 선택 같은 경우는 뭐를 고려해버린 거냐면 매몰 비용을 고려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그래요. 내가 이미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뒤에 벌어질 합리적 선택을 못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 요지입니다. 그냥 고려를 해야 돼. 뭘로? 내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게 만족도가 클지, 아니면 그냥 나가서 친구 만나가지고 밥 먹는 게 더 만족도가 클지, 이걸로만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이미 써버린 돈, 노래방 비용에 대해서 고려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몰 비용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미 써버린 돈은 다시 회수가 불가능해. 그래서 신약 개발에 투입한 비용이 아까워서 성과가 나지 않는 신약 개발을 중단하지 못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매몰 비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요, 콩코드 오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교재에도 실려 있어요. 그 콩코드 비행기 이거 부루마블 같은 데 보시면은 가끔씩 나올 때가 있거든. 뭐 게임 같은 거, 이게 보드 게임 중에 하나에. 근데 이 콩코드 오류라고 하는 진짜 콩코드 여객선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LA 뭐 이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한 반나절 넘게 반나절이래. 12시간 정도가 더 걸린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직항 같은 경우 10시간 뭐 11시간 이런 식으로 걸린다고 나도 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콩코드 여객기를 타고 가면 5시간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엄청 빨라. 이게 기체 자체도 비행기 보면 은근히 약간 가운데 기체에 사람을 태워야 되니까 기체 원래 뚱뚱한데 그거를 확 줄여버려. 그래서 원래 20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걸 한 100명 정도 탑승객을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연료 소비를 확 늘려버려가지고 엄청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에 수익이 나려면
예를 들어 비행기 값이 보통 한 80만 원, 100만 원 해야 될 때 콩코드 여객기 같은 경우는 좌석수도 반절인데 연료도 더 써버려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 2배에서 2.5배를 더 받아야 되는 거야. 한 번 갈 때 25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 되게 없어. 정말 많은 돈을 투입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가고 하지만 2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잘 안 해요. 근데 이걸 개발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어요. 190억 달러입니다. 여기 보시면 달러. 190억만 하더라도 되게 큰 돈인데 달러니까 여기다가 공 최소한 4개 붙이고 1.4배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얼마야? 저 계산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몇십 조 아니면 몇백 조 요 정도까지 가겠지. 그치? 나중에 누가 계산 좀 해주세요. 여튼 자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야. 수익도 안 나는데 계속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콩코드 비행기거든. 되게 얄쌍하게 생겼잖아. 그치? 요거 지금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이제 항공 뭐 박물관 이런 데서만 볼 수 있는데 원래 사진을 좀 가져올까 생각을 하다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게 공중에서 터져요. 그래서 그때 탑승객 100 몇 명이었지? 108명? 뭐 이 정도가 다 전원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제서야 콩코드 여객기는 폐기합니다. 이게 아깝다고 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돌리고 하다가 뽕 뽑으려고 190억 달러 들었잖아. 그거 뽕이라도 뽑으려고 계속 돌리다가 결국 사고 나니까 다 폐기가 돼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사고가 최근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진을 차마 못 가져오겠더라고. 여튼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콩코드의 오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내가 지금 당장 많이 썼다고 시간을 많이 썼다 아니면 돈을 많이 투입했다라고 해서 아무리 진전이 나지 않는 일을 계속 도전을 하고 있었다고 했었을 때 그때 내가 이걸 계속해서 성과가 날 수 있냐 없냐만 생각해야지 내가 그동안 쏟은 시간이 얼만데 그동안 쏟은 돈이 얼만데 어? 뭐 이런 거에 따져가지고 중요한 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약간 요거 그 미련남은 약간 연애 같은 기분도 들고 또 그렇기도 하네. 네, 여러분 이제 문제 한번 풀고 오늘 제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거 문제 한번 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지금 봐봐. 3가지가 있지. 이거 뭐야? 토용 이름 뭐야? 자,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편익, 명시비용 이걸 다 줬지. 영화 관람, 게임,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줬잖아.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 영화 관람, 게임, 운동의 편익, 명시적 비용 이거 돼 있죠. 명시적 비용은 어차피 이거 뭐니까 가격이니까 이렇게 가격 딱 돼 있잖아. 그러면 요걸 붙여버리세요. 표를 이렇게 4가지짜리로 만들어버린 거야. 암묵적 비용과 순편익까지 구해버리세요. 여기다가 알겠지? 그래서 요 문제 이런 식으로 편익과 가격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요 표를 옆에다가 따로 만들어 버리시면 돼. 그래서 영화 관람, 게임, 운동 이쪽에 관해 가지고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볼게. 자, 편익 빼기 명시적 비용은 암묵적 비용 때문이라도 그냥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편익 빼기 명시적 4천. 요 영화 관람의 선택에 따른 이거는. 그다음 게임 같은 경우는요. 17,000에서 14,000원이니까 얼마야? 3,000원이죠.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 2만 원에서 18,000원이니까 2,000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가 영화 관람을 선택했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 순위는 뭐가 돼? 게임이야? 운동이야? 3,000이야? 2,000이야? 편익이 좀 더 큰 게 이거라는 거죠. 편익 빼기 가격이. 그래서 난 게임을 포기한 거지 운동을 포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암묵적 비용은 영화 관람을 선택한 거에 있어서 포기한 게 뭐야?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3,000원 들어가요. 그러면 이번엔 게임을 선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게임을 선택했었을 때 그럼 난 뭘 포기했을까? 영화 관람과 운동 중에서 뭘 포기한 거야? 여러분 4,000원과 2,000 중에서 큰 거 고르시면 돼요. 잘 고를 수 있지? 그럼 뭐야? 왜 말을 안 해? 영화. 그래서 여기에 4,000 들어가요. 뭘 포기한 거니까? 게임을 선택하면서 영화 관람 포기한 거니까.
그럼 운동은요? 운동하면서 포기한 거 뭐야? 영화 관람이야? 게임이야? 영화 관람이겠죠. 그래서 여기 또 뭐 들어가? 4천 들어가. 자,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준 값이 순편익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은 이걸 더한 게 기회비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편익에서 기회비용 빼시면 여순편이 될 겁니다. 저 더셈벨쌤 잘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세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자, 14,000원에서 자, 10,000원, 3,000원. 이거 더하면 13,000원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1,000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 17,000에서 14,000, 4,000 더한 걸 빼줘야 되니까 18,000에서 마이너스 1,000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운동 관련해선 20,000원에서 18,000, 4,000원을 빼줘야 되니까 22,000을 빼지는 거고 마이너스 2,0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순편익이 양수인 선택은 무엇이었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 영화 관람을 하는 것 이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합리적 선택은 영화 관람 자체가 되겠고. 그치?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영화 관람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5,000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화 관람에 따른 암묵적 비용 아까 전에 뭐였어? 라고 하면은 요거 3,000이었잖아. 왜? 난 게임을 포기한 거니까. 요거 빼줘서. 그래서 틀렸어. 2번 게임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14,000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회비용은 뭐 더하기 뭐? 기회비용은 명시 플러스 암묵적. 자, 게임이었죠? 14,000, 4,000 더하면 18,000이었어요. 그래서 14,000원 아니다. 자, 운동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편익보다 2,000원이 작다라고 했습니다. 운송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편익보다 얼마가 작았어? 자, 편익 요거 더해줘야지. 더 컸죠. 2,000원 더 컸죠. 그래서 어우 힘들어. 2,000원 작다. 틀렸고. 자, 4번 게임보다 운동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이 크다. 게임과 운동 선택했을 때 포기한 거 둘 다 뭐였어요? 영화 관람 포기한 거였습니다. 둘 다 똑같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려. 자, 영화 관람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됐나요? 그럼 문제를 이번에 틀어서 요거 보겠습니다. 예,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한 2분 30초? 3분? 3분 줄게, 3분. 예, 더쌤 뺄쌤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뭐냐? 표 그리세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빈칸 좀 있죠? 거기다가 좀 대충 뭐 그려놓으시고 표 한번 나중에 확인 한번 해드릴 테니까 맞는지 아닌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까지 푸는 시간이 3분인 거야. 알겠지? 역시 요것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제와 B제의 편익과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순편익 이런 문제, 이런 표 나왔죠? 그러면 지금 여 가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도 암묵적 비용이지. 왜냐? 기회비용 자체는 우리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해주는 것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순편익이라고 하는 건 편익에서 기회비용 빼준 값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기억이라고 해서 채웠어. 그치? 여기 안 채워놨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채워야 돼. 어떻게 보면 알아? 내가 여 A제를 포기하고 B제를 선택했었을 때 여기서 포기한 편익 빼기 명시적 240 빼기 기억이 여기에 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240에서 기억을 뺐더니 뭐가 됐다는 거야? 140이 됐다는 거니까 기억에 들어갈 값은 10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쭉 얘기해서 자 A제를 선택했다라고 했었을 땐 240에서 100 플러스 160 해가지고 260을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제를 선택했었을 때 260에서 240을 빼주니까 플러스 2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합리적 선택은 무엇이자?
B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요거까지 나간 상태로 갈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다시 옮겨 적을게. 문제 풀어야 되니까. 아, 참고로 요 얘기 드릴게요. 선택지가 뭐 2개든 3개든 상관없는데 1순위랑 2순위 선택 요것처럼 1순위가 되겠으면 2순위가 되겠죠. 그치? 1순위, 2순위에 여러분 순편익은요. 절대값을 가져요. 서로가 똑같아. 절대값으로 보면. 당연한 소리야. 내가 얘를 선택한 만큼 얘를 포기했잖아. 당연한 소리가 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2개 선택지인데 절대값을 보니까 막 플러스 20인데 얘는 플러스 40,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왔어. 잘못 푼 거야. 그러니까 계산 미스가 나온 거니까 다시 더셈벨셈 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예. 그러면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예. 뭐였지? 100이었지? 이건 암묵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0이었고 플러스 20이 되겠습니다. 예, 기억은 120이다. 틀렸고요. 자, 가에는 암묵적이 들어가야 되니까 매몰 비용 틀렸습니다. 자, 3번 A제 선택의 기회비용은 B제 선택의 기회비용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요건 260, 얘는 240이었으니까 A제 선택의 기회비용이 더 크죠. 그래서 3번도 틀렸어. 자, 근데 여기서 10% 하락하면이 나왔는데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10% 하락 이거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A제 가격이 90만 원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바뀌는 게 암묵적 비용이 되겠지. 240 빼기 90 해보니까 얼마야? 150 되겠죠. 예, 변함 있을까요? 선택에? 자, 순편익 보니까 A제 선택 240, 90, 여기 160을 빼버리니까 이건 마이너스 10이에요. 요게 플러스 10으로 바뀌었겠지. 그치? 그래서 순편익 양값 안 가졌어요. 선택 안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또 얘기한대요. B제 가격이 10% 상승하더라도 라고 했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봅시다. B제 가격 여기서 10% 상승하면 110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자, B제 가격이 10% 상승했어. 그러면 여기서 달라지는 건 이거겠지. 암묵적 비용이겠죠? 260에서 110을 빼주니까 150이 될 겁니다. 아까 거랑 어떻게 보면 가격이 똑같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플러스 10, 변압은 없다. 5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뭐 일일이 확인은 안 할 텐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냥 순편익이 절대값을 가지냐 이런 것까지만 딱 확인 한번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걸 확인을 했을 때 이거 고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느린 시간 아니고요.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경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4주차 여러분들 지금 주말에 못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예, 아마 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수업 때 여러분들 문제 푸실 건데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그래서 덧셈이랑 뺄셈은 저도 변별력 있는 문제로 아마 출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덧셈 뺄셈 연습 잘해 오시고 알겠지? 도연아? 그래서 예, 덧셈에서 틀리지 말고 뺄셈에서 틀리지 말고 예,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